아주 먼 옛날 연산군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에는 인물이 뛰어나고 총명하다는 칭찬을 들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사나워지고 음탕한 기운이 더하여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그 임금께서 궁궐 안에 주지육림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술잔을 비우며 기생들을 불러들여 흥청망청 놀았지요. 그때 궁성문을 굳게 지키던 이는 오문년이라 하는 도대장이었습니다. 오문년은 몸집이 장대하고 무예가 출중하여 칼을 차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철옹성 같았지요. 임금이 있는 궁성문을 지키는 자리에 그를 세운 것도 다 그 충직함과 기골이 남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오문년은 문 앞에 서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궁 안으로 무심히 드나드는 자가 없도록 단속을 하였지요. 백성들은 궁성 가까이 오기만 해도 머리를 깊이 숙이고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데 궁궐 안에서는 연일 연회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노랫소리와 춤사위에 파묻혀 날마다 기생들을 불러들였지요. 심지어는 고운 여인이 있다 하면 사대부가의 규수도, 상인의 딸도, 농부의 아내도 가리지 않고 궁으로 불러들이라 명하였습니다. 금명을 받은 나인들과 내시들이 온 거리를 뒤져 여인들을 붙잡아 데려오니 백성들은 겁에 질려 딸을 숨기고 아내를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오문년 도대장은 이 광경을 눈앞에서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임금께서 이러시니 나라의 기강이 어찌 바로 서겠는가. 이 국문을 지키는 내 마음마저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신하된 자가 감히 임금의 일을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더욱 꼿꼿이 서서 국문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문득 바람이 시원하다며 궁궐 마당을 거닐다가 더 나아가 국문 가까이까지 왔지요. 비단 골룡포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옷 허리띠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그때 문밖에서 오문년은 여느 때와 같이 칼자루를 꼭 잡은 채 허리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스쳐가는 눈길로 오문년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흡족한 듯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 눈길은 곧 다시 문밖으로 향하였습니다. 임금의 시선은 언제나 그랬듯 허기지고 음험하였지요. 마치 새로운 놀잇감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기도 하고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기생들이 줄을 지어 궁궐로 들어가며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오문년은 그 웃음소리를 등 뒤로 받으며 속으로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듯 국문 앞은 겉으로는 번듯하고 평온해 보였으나 실상은 속이 썩을 대로 썩은지라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와 같았던 것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이리 흐트러지니 훗날 반드시 큰일이 나고야 말리라. 오문년은 마음속으로 그리 생각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산군은 아침부터 기분이 싱숭생숭하였지요. 밤새 술과 음악으로 시끄럽던 연회가 끝난 뒤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마음이 허전하여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궁성 밖이나 한 바퀴 거닐어 보자. 연산군은 그렇게 말하며 가벼운 차림으로 궁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시종과 호위 군사들이 우르르 따랐으나 연산군은 마냥 심심하다는 얼굴로 궁성 돌담길을 거닐었습니다. 이때 문 앞을 지키던 오문년 도대장이 반드시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연산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국문 바깥길로 고운 치마 자락이 살포시 흘러갔습니다. 연산군이 무심히 시선을 돌렸다가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보랏빛 치마를 곱게 입고 쪽진 머리에 예쁘게 단장을 하고 조심스레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햇빛의 살결이 희디인 것이 비단 같았으며 눈길은 고고하되 웃음 띤 입매가 어찌나 곱던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덜컹하게 하였지요. 연산군은 숨을 가쁘게 들이마시며 내관을 불렀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저 부인은 누구의 사람인가? 어서 알아보아라. 시종들은 허둥지둥 달려가 탐문하였으나 처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중을 들던 한 내관이 살며시 고개를 숙이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듣건대 그 부인은 이 국문을 지키는
오문년 도대장의 아내라 하옵니다. 연산군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번쩍 빛나더니 곧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오문년의 아내라. 국문을 지키는 자의 아내가 이리도 절세미인이란 말이냐. 도대장을 불러오라. 어명은 번갯불같이 내려졌습니다. 곧 오문년이 국문을 지키다가 급히 불려궁 안으로 들었지요. 오문년은 무슨 일인가 싶어 깎듯이 절을 하며 연산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하였지요. 들으니 내 아내가 매우 아름답다 하더라. 과인은 그 절색을 궁 안으로 들이고자 한다. 그리 알고 내 아내를 곧 궁으로 들이라. 그 말에 오문년의 가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으나 어찌 감히 임금의 뜻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문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의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다만 감히 소신이 청 하나만 올리고자 하옵니다. 말해보라. 소신이 평생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왔사온즉 부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산군은 입가에 희죽 웃음을 띠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하라. 한 달에 한 번쯤이야 보도록 하겠다. 오문년은 머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절을 올렸으나 등 뒤로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오문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으나 오문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리 근심 가득한 얼굴이옵니까? 오문년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그제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께서 자네를 궁으로 들이라 하였네? 내가 어찌 막을 도리가 있겠는가? 하여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뵐 수 있게 허락을 받았네? 아내는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들어 담담히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명이라면 어찌 거역하리이까? 마땅히 따라야지요. 그 말에 오문년은 더욱 가슴이 저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오문년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몸성이 지내주게. 한 달 뒤에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게만 해주게. 아내는 슬며시 눈물을 닦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로부터 보름이 조금 지나 달빛이 유난히도 환한 날이었습니다. 오문년은 국문 앞을 지키며 마음속으로 오늘이 혹시 한 달이 다 된 날이 아닌가 헤아려 보았지요. 그동안 한시도 아내의 얼굴이 떠나지 않아 밥을 먹어도 모래를 삼키는 듯하였고 밤에 누워도 뒤척이기만 하였습니다. 오늘은 꼭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달빛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더는 참지 못하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앞을 지키던 궁녀들에게 묻자 아내가 조금 뒤에 별궁으로 들어갈 것이라 했지요. 잠시 뒤 달빛을 받아 희디흰 얼굴이 더욱 눈부신 아내가 별궁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궁녀 두엇이 뒤를 따르고 있었으나 오문년의 눈에는 오직 그 사람만 보였지요. 오문년은 그 자리에 숨도 쉬지 못하고 서 있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부인, 잠시 내 얼굴을 보아주시오. 아내는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오문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길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스함이 없었죠. 그저 냉랭하고도 높아진 시선이었을 뿐입니다. 아내는 낮게 한숨을 쉬더니 머리를 들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왕의 후궁이 되었는데 어찌 천한 무관의 청을 받아 얼굴을 내보이겠습니까? 그 말은 마치 칼날 같아 오문년의 가슴을 찌르는 듯하였습니다. 순간 오문년의 눈앞이 아득히 어두워졌지요. 그렇습니까? 하면 내 글이 알겠소이다. 그는 천천히 허리춤에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핏대가 붉어지고 가슴속에서는 오래 참고 눌러두었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그리하여 다음 순간 칼날이 번뜩이며 공중을 갈랐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을 크게 뜬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목덜미에서 피가 솟구쳐 달빛의 붉은 꽃을 피웠지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오문녀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에게 슬퍼할 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곧 병사들이 몰려왔지요. 오문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듯 칼을 움켜쥔 채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달빛 아래를 달려나가다가 그는 신을 거꾸로 신고 말았지요. 발자국은 궁궐에서 나가는 발자국이 아니라 마치 궁으로 들어가는 자국처럼 보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령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는 수상히 여겨 쫓았습니다. 발자국을 보니 이놈이 아직 궁 안에 남아 있구나. 병사들이 궁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오문녀는 이미 성문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문 밖으로 나선 그는 마침 눈발이 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방눈이 그 신발 자국 위를 살포시 덮어주니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하늘도 나를 도우시려는가? 그러나 그의 얼굴은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아내를 스스로의 손으로 베어 쓰러뜨린 죄책감과 나라를 뒤엎을지 모를 두려움이 한꺼번에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요. 그날 밤 오문녀는 더는 한양 도성 안에 머무르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궁 안에는 그 뒤로 오랫동안 피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문년을 향한 수배령이 내려지고 군사들이 사방으로 그를 뒤쫓았으나 무예가 뛰어난 오문년은 수풀을 헤치고 산을 넘으며 달아났지요. 며칠을 그렇게 굶고 헤매다가 어느덧 충청도의 한 외진 고을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속리부락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었지요. 조용하기 이를 데 없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백정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문녀는 줄인 배를 움켜쥐며 우물가에 이르러 잠시 목을 축이려 하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여인은 가늘게 따은 머리를 뒤로 늘어뜨렸고 뺨은 복사꽃같이 곱게 물들어 있었지요. 오문녀는 그 모습에 한순간 넋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 목이 바싹 말라오는 것을 깨닫고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하였지요. 이보시오. 남녀 유별이긴 하나 목이 타서 그러니 찬물 한 그릇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여인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그만 바가지에 맑은 물을 떠서는 뒤돌아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오문녀는 그 물을 들고 한 모금 마시고는 고맙소 하며 바가지를 조심스레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마신 뒤 오문녀는 문득 이 처녀가 어디 사는지 궁금하였지요. 몰래 뒤따라가 보니 우물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라한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물동이를 이고 그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문녀는 주저하다가 이내 용기를 내어 그 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집 안 큰 방에서는 한 백정이 바구니를 만들고 있었고 잠시 뒤 처녀가 안에서 나와 그를 보더니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낯선이가 어찌 우리 집을 기웃거리시나이까? 오문녀는 바싹 엎드리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길을 떠도는 떠돌이요. 다만 갈 곳이 없어 이리 들렀소. 며칠만 머물게 허락해 주시오. 백정은 처음엔 경계하였으나 그의 태도가 사뭇 공손하고 말을 삼가기에 마침내 머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문녀는 그 집에서 며칠을 지내게 되었지요. 이튿날부터 오문녀는 땔감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며 부지런히 몸을 놀렸습니다. 그러자 백정은 경계심이 조금씩 풀렸고 처녀도 점차 오문년에게 웃음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되어 오문년은 백정을 향해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장인어른, 감히 청하건대 이 몸이 비록 오갈 데 없는 처지라 해도 대개 따님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백정은 크게 놀랐으나 오문년의 눈빛에 진심이 어리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한 백정의 딸을 그리 귀히 여겨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잊겠소. 그리하여 그날 오문년은 백정의 딸과 혼례를 치렀습니다. 둘이 사는 모습은 초라하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만은 살가웠지요. 그 뒤로 오문년은 마을에서 몸을 낮추고 백정처럼 살았습니다.
장터에서 피 묻은 고기를 들고 다니며 팔기도 하고 버드를 잘라 껍질을 벗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대장도 아니고 궁성을 지키는 무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백정의 사위로 아름다운 아내의 남편으로 살며 묵묵히 세월을 보냈지요. 속리부락에서 백정의 사위로 살아간 지 여러 해가 지나 오문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보아도 영락없는 백정 같았지요. 낫을 들고 버드를 지며 백정촌 뒷골목에서 바구니를 엮는 이웃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관아의 사령들이었지요. 그들은 조용히 속리부락을 살피며 누구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저것들이 이 산골까지 와서 누구를 찾는 것이람. 마을 백정들이 수군대며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때 오문녀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그 사이 조정은 큰 변고를 맞이하였습니다. 연산군은 폭정이 날로 더해져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고 마침내 신하들이 뜻을 모아 중종을 옹립하였지요.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로 귀양을 가고 궁궐은 한동안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제야 연산군 밑에서 박해를 받아 도망친 인재들을 다시 찾으려 하였지요. 하루는 오문년이 버드를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길가에서 사령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거기 잠시 멈추시오. 무슨 일이요? 사령들은 품에서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꺼내더니 찾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말했지요.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오문녀는 아무 대답 없이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두 눈을 들어 사령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속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먼저 인사라도 하여야겠소? 그리하시오. 그날 밤 오문녀는 아내에게 말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말은 없었으나 눈가가 벌써 붉게 젖어 있었죠. 여보, 몸 조심히 다녀오시오. 나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겠소이다. 오문녀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허리를 펴고 사령들과 함께 한양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양에 도착하니 이미 조정에서는 그를 도대장으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하였지요. 새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어진 인재를 널리 구하려 하였으니 옛 충직한 무사인 오문년을 다시 국문에 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중종이 직접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가 오문년이로다. 연산이 제멋대로 노력할 적에도 궁성을 든든히 지킨 이가 바로 그대라 들었소. 이제 나라가 바로 서려하니 다시금 국문을 맡아주길 바라오. 오문년은 곧장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목숨을 다해 궁성을 지키겠사옵니다. 그날 저녁 국문으로 돌아온 오문년은 다시 칼을 차고 섰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군사들을 점검하며 다시금 대궐문을 굳게 지켰지요. 허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속리부락과 아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국문 앞에 홀로 서서 달을 바라볼 때면 백정촌의 조그만 오두막에서 불빛이 깜박이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그렇게 오문년은 다시 도대장이 되어 나라를 지켰습니다. 옛날 연산군 때와는 달리 궁궐 안은 이제 조용하고 단정하였습니다. 백성들도 더 이상 궁궐을 두려워하며 숨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러나 오문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잃으면 다시 어떤 비극이 닥쳐올지를 말입니다. 그리하여 해가 바뀌고 달이 흐르면서 오문년은 도대장으로서 궁성을 굳게 지켰습니다. 중종은 그 충직함을 더욱 높이 사서 여러 차례 상을 내리고 종친들 앞에서도 그의 공을 드러내 칭송하였지요. 오문년은 그 모든 영광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 힘써 국문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속리부락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비록 백정의 마을이었으나 그곳에서 굶주린 자신을 거두어주고 따뜻한 밥 한 수를 먹여주고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해준 고마운 곳이었지요.
이 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속리부락 덕이라. 그는 한밤중 궁성문을 지키며 달빛을 바라보다가도 문득 그 오두막과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결국 어느 봄날 오문녀는 조정의 휴가를 청해 고향같이 여기는 속리부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대장 복색을 하고 말을 타고 오는 오문년을 보고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아니, 저거 우리 마을에 왔던 백정사위 아니었던가? 저희가 어쩌다 저리 높은 벼슬을 하고 왔단 말인가? 백정들은 너나 없이 몸을 낮추며 벌벌 떨었습니다. 오문녀는 그들을 보고 빙긋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오늘은 이 마을을 위해 큰일을 하나 하러 왔으니 모두 안으로 모이라. 그리하여 마을 어귀 넓은 공터에 백정들이 모였습니다. 오문녀는 낮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은혜를 입은 바 크다.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굶어 죽거나 포졸들에게 잡혀 죽었을 것이다. 허니, 이 몸이 그 보답을 하고자 한다. 그러고는 사령들에게 명하여 고을관하에 있던 백정의 명단을 모두 불태우게 하였습니다. 백정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떨었지요. 이제부터 속리부락 사람들은 다 내 손으로 족보를 다시 써주겠다. 너희들은 더 이상 백정이 아니다. 양인으로서 떳떳이 살 거라.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백정이 마당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이 다 오는구먼. 이제 사람 취급받고 살 수 있겠다. 오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너희도 이제 자유로이 돌아다니며 더 나아가 너희 아들들이 과거에 나아가 그를 읽어벼슬 길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서로 의좋게 살며 덕을 쌓아 가거라. 그리하여 그날 속리부락 사람들은 모두 새 족보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지난날의 멸시와 서름이 다 씻겨나가는 듯하였습니다. 그 뒤로 속리부락은 더 이상 백정촌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행인이 지나가며 충청도 양반이라 하더라, 속리부락 양반들이라더라 하고 놀라워하였지요. 오문녀는 다시 궁성으로 돌아갔으나 가끔 그 속리부락을 찾아 조용히 지내다 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흐른 뒤에도 속리부락 사람들은 대대로 오문년을 마을의 은인이자 아주 먼 옛날 연산군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에는 인물이 뛰어나고 총명하다는 칭찬을 들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사나워지고 음탕한 기운이 더하여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그 임금께서 궁궐안에 주지육림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술잔을 비우며 기생들을 불러들여 흥청망청 놀았지요. 그때 궁성문을 굳게 지키던 이는 오문년이라 하는 도대장이었습니다. 오문년은 몸집이 장대하고 무예가 출중하여 칼을 차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철옹성 같았지요. 임금이 있는 궁성문을 지키는 자리에 그를 세운 것도 다 그 충직함과 기골이 남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오문년은 문 앞에 서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궁 안으로 무심히 드나드는 자가 없도록 단속을 하였지요. 백성들은 궁성 가까이 오기만 해도 머리를 깊이 숙이고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데 궁궐 안에서는 연일 연회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노랫소리와 춤사위에 파묻혀 날마다 기생들을 불러들였지요. 심지어는 고운 여인이 있다 하면 사대부가의 규수도, 상인의 딸도, 농부의 아내도 가리지 않고 궁으로 불러들이라 명하였습니다. 금명을 받은 나인들과 내시들이 온 거리를 뒤져 여인들을 붙잡아 데려오니 백성들은 겁에 질려 딸을 숨기고 아내를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오문년 도대장은 이 광경을 눈앞에서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임금께서 이러시니 나라의 기강이 어찌 바로 서겠는가. 이 국문을 지키는 내 마음마저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신하된 자가 감히 임금의 일을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더욱 꼿꼿이 서서 국문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문득 바람이 시원하다며 궁궐마당을 거닐다가 더 나아가 국문 가까이까지 왔지요. 비단 골룡포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옷 허리띠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그때 문 밖에서 오문녀는 여느 때와 같이 칼자루를 꼭 잡은 채 허리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스쳐가는 눈길로 오문년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흡족한 듯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 눈길은 곧 다시 문 밖으로 향하였습니다. 임금의 시선은 언제나 그랬듯 허기지고 음험하였지요. 마치 새로운 놀잇감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기도 하고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기생들이 줄을 지어 궁궐로 들어가며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오문녀는 그 웃음소리를 등 뒤로 받으며 속으로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듯 국문 앞은 겉으로는 번듯하고 평온해 보였으나 실상은 속이 썩을 대로 썩은지라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와 같았던 것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이리 흐트러지니 훗날 반드시 큰일이 나고야 말리라. 오문녀는 마음속으로 그리 생각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산군은 아침부터 기분이 싱숭생숭하였지요. 밤새 술과 음악으로 시끄럽던 연회가 끝난 뒤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마음이 허전하여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궁성 밖이나 한 바퀴 거닐어 보자. 연산군은 그렇게 말하며 가벼운 차림으로 국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시종과 호위 군사들이 우르르 따랐으나 연산군은 마냥 심심하다는 얼굴로 궁성 돌담길을 거닐었습니다. 이때 문 앞을 지키던 오문년 도대장이 반드시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연산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국문 바깥길로 고운 치마 자락이 살포시 흘러갔습니다. 연산군이 무심히 시선을 돌렸다가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보랏빛 치마를 곱게 입고 쪽진 머리에 예쁘게 단장을 하고 조심스레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햇빛의 살결이 희디인 것이 비단 같았으며 눈길은 고고하되 웃음 띤 입매가 어찌나 곱던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덜컹하게 하였지요. 연산군은 숨을 가쁘게 들이마시며 내관을 불렀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저 부인은 누구의 사람인가? 어서 알아보아라. 시종들은 허둥지둥 달려가 탐문하였으나 처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중을 들던 한 내관이 살며시 고개를 숙이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듣건대 그 부인은 이 국문을 지키는 오문년 도대장의 아내라 하옵니다. 연산군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번쩍 빛나더니 곧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오문년의 아내라. 국문을 지키는 자의 아내가 이리도 절세미인이란 말이냐. 도대장을 불러오라. 어명은 번갯불같이 내려졌습니다. 곧 오문년이 국문을 지키다가 급히 불려궁 안으로 들었지요. 오문년은 무슨 일인가 싶어 깎듯이 절을 하며 연산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하였지요. 들으니 내 아내가 매우 아름답다 하더라. 과인은 그 절색을 궁 안으로 들이고자 한다. 그리 알고 내 아내를 꼭 궁으로 들이라. 그 말에 오문년의 가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으나 어찌 감히 임금의 뜻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문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의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다만 감히 소신이 청 하나만 올리고자 하옵니다. 말해보라. 소신이 평생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왔사온즉 부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산군은 입가에 희죽 웃음을 띠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하라. 한 달에 한 번쯤이야 보도록 하겠다. 오문년은 머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절을 올렸으나 등 뒤로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오문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으나 오문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리 근심 가득한 얼굴이옵니까? 오문녀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그제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께서 자네를 궁으로 들이라 하였네? 내가 어찌 막을 도리가 있겠는가? 하여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뵐 수 있게 허락을 받았네? 아내는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들어 담담히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엄영이라면 어찌 거역하리이까? 마땅히 따라야지요. 그 말에 오문녀는 더욱 가슴이 저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오문년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몸성이 지내주게. 한 달 뒤에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게만 해주게. 아내는 슬며시 눈물을 닦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로부터 보름이 조금 지나 달빛이 유난히도 환한 날이었습니다. 오문녀는 국문 앞을 지키며 마음속으로 오늘이 혹시 한 달이 다 된 날이 아닌가 헤아려 보았지요. 그동안 한시도 아내의 얼굴이 떠나지 않아 밥을 먹어도 모래를 삼키는 듯하였고 밤에 누워도 뒤척이기만 하였습니다. 오늘은 꼭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달빛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더는 참지 못하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앞을 지키던 궁녀들에게 묻자 아내가 조금 뒤에 별궁으로 들어갈 것이라 했지요. 잠시 뒤 달빛을 받아 희디흰 얼굴이 더욱 눈부신 아내가 별궁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궁녀 두엇이 뒤를 따르고 있었으나 오문년의 눈에는 오직 그 사람만 보였지요. 오문년은 그 자리에 숨도 쉬지 못하고 서 있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부인, 잠시 내 얼굴을 보아주시오. 아내는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오문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길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스함이 없었죠. 그저 냉랭하고도 높아진 시선이었을 뿐입니다. 아내는 낮게 한숨을 쉬더니 머리를 들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왕의 후궁이 되었는데 어찌 천한 무관의 청을 받아 얼굴을 내보이겠습니까? 그 말은 마치 칼날 같아 오문년의 가슴을 찌르는 듯하였습니다. 순간 오문년의 눈앞이 아득히 어두워졌지요. 그렇습니까? 하면 내 그리 알겠소이다. 그는 천천히 허리춤에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핏대가 붉어지고 가슴속에서는 오래 참고 눌러두었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그리하여 다음 순간 칼날이 번뜩이며 공중을 갈랐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을 크게 뜬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목덜미에서 피가 솟구쳐 달빛에 붉은 꽃을 피웠지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오문녀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에게 슬퍼할 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곧 병사들이 몰려왔지요. 오문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듯 칼을 움켜쥔 채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달빛 아래를 달려나가다가 그는 신을 거꾸로 신고 말았지요. 발자국은 궁궐에서 나가는 발자국이 아니라 마치 궁으로 들어가는 자국처럼 보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령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는 수상히 여겨 쫓았습니다. 발자국을 보니 이놈이 아직 궁 안에 남아 있구나. 병사들이 궁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오문녀는 이미 성문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문 밖으로 나선 그는 마침 눈발이 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방눈이 그 신발 자국 위를 살포시 덮어주니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하늘도 나를 도우시려는가? 그러나 그의 얼굴은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아내를 스스로의 손으로 베어 쓰러뜨린 죄책감과 나라를 뒤엎을지 모를 두려움이 한꺼번에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요. 그날 밤 오문녀는 더는 한양 도성 안에 머무르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궁 안에는 그 뒤로 오랫동안 피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문년을 향한 수배령이 내려지고 군사들이 사방으로 그를 뒤쫓았으나 무예가 뛰어난 오문년은 수풀을 헤치고 산을 넘으며 달아났지요. 며칠을 그렇게 굶고 헤매다가 어느덧 충청도의 한 외진 고을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속리부락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었지요. 조용하기 이를 데 없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백정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문녀는 줄인 배를 움켜쥐며 우물가에 이르러 잠시 목을 축이려 하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여인은 가늘게 따은 머리를 뒤로 늘어뜨렸고 뺨은 복사꽃같이 곱게 물들어 있었지요. 오문녀는 그 모습에 한순간 넋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 목이 바싹 말라오는 것을 깨닫고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하였지요. 이보시오. 남녀 유별이긴 하나 목이 타서 그러니 찬물 한 그릇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여인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그만 바가지에 맑은 물을 떠서는 뒤돌아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오문녀는 그 물을 들고 한 모금 마시고는 고맙소 하며 바가지를 조심스레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마신 뒤 오문녀는 문득 이 처녀가 어디 사는지 궁금하였지요. 몰래 뒤따라가 보니 우물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라한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물동이를 이고 그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문녀는 주저하다가 이내 용기를 내어 그 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집 안 큰 방에서는 한 백정이 바구니를 만들고 있었고 잠시 뒤 처녀가 안에서 나와 그를 보더니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낯선이가 어찌 우리 집을 기웃거리시나이까? 오문녀는 바싹 엎드리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길을 떠도는 떠돌이요. 다만 갈 곳이 없어 이리 들렀소. 며칠만 머물게 허락해 주시오. 백정은 처음엔 경계하였으나 그의 태도가 사뭇 공손하고 말을 삼가기에 마침내 머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문녀는 그 집에서 며칠을 지내게 되었지요. 이튿날부터 오문녀는 땔감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며 부지런히 몸을 놀렸습니다. 그러자 백정은 경계심이 조금씩 풀렸고 처녀도 점차 오문녀에게 웃음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되어 오문녀는 백정을 향해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장인어른, 감히 청하건대 이 몸이 비록 오갈 데 없는 처지라 해도 대개 따님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백정은 크게 놀랐으나 오문년의 눈빛에 진심이 어리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한 백정의 딸을 그리 귀히 여겨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잊겠소. 그리하여 그날 오문년은 백정의 딸과 혼례를 치렀습니다. 둘이 사는 모습은 초라하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만은 살가웠지요. 그 뒤로 오문년은 마을에서 몸을 낮추고 백정처럼 살았습니다. 장터에서 피 묻은 고기를 들고 다니며 팔기도 하고 버들을 잘라 껍질을 벗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대장도 아니고 궁성을 지키는 무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백정의 사위로 아름다운 아내의 남편으로 살며 묵묵히 세월을 보냈지요. 속리부락에서 백정의 사위로 살아간 지 여러 해가 지나 오문년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보아도 영락없는 백정 같았지요. 낫을 들고 버들을 지며 백정촌 뒷골목에서 바구니를 엮는 이웃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관아의 사령들이었지요. 그들은 조용히 속리부락을 살피며 누구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저것들이 이 산골까지 와서 누구를 찾는 것이람. 마을 백정들이 수군대며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때 오문년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그 사이 조정은 큰 변고를 맞이하였습니다. 연산군은 폭정이 날로 더해져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고 마침내 신하들이 뜻을 모아 중종을 옹립하였지요.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로 귀양을 가고 궁궐은 한동안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제야 연산군 밑에서 박해를 받아 도망친 인재들을 다시 찾으려 하였지요. 하루는 오문년이 버들을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길가에서 사령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거기 잠시 멈추시오. 무슨 일이요? 사령들은 품에서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꺼내더니 찾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말했지요.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오문년은 아무 대답 없이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두 눈을 들어 사령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속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먼저 인사라도 하여야겠소? 그리하시오. 그날 밤 오문녀는 아내에게 말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말은 없었으나 눈가가 벌써 붉게 젖어 있었죠. 여보, 몸 조심히 다녀오시오. 나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겠소이다. 오문녀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허리를 펴고 사령들과 함께 한양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양에 도착하니 이미 조정에서는 그를 도대장으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하였지요. 새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어진 인재를 널리 구하려 하였으니 옛 충직한 무사인 오문년을 다시 국문에 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중종이 직접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가 오문년이로다. 연산이 제멋대로 노력할 적에도 궁성을 든든히 지킨 이가 바로 그대라 들었소. 이제 나라가 바로 서려하니 다시금 국문을 맡아주길 바라오. 오문년은 곧장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목숨을 다해 궁성을 지키겠사옵니다. 그날 저녁 국문으로 돌아온 오문년은 다시 칼을 차고 섰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군사들을 점검하며 다시금 대궐문을 굳게 지켰지요. 허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속리부락과 아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국문 앞에 홀로 서서 달을 바라볼 때면 백정촌의 조그만 오두막에서 불빛이 깜박이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그렇게 오문년은 다시 도대장이 되어 나라를 지켰습니다. 옛날 연산군 때와는 달리 궁궐 안은 이제 조용하고 단정하였습니다. 백성들도 더 이상 궁궐을 두려워하며 숨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러나 오문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잃으면 다시 어떤 비극이 닥쳐올지를 말입니다. 그리하여 해가 바뀌고 달이 흐르면서 오문년은 도대장으로서 궁성을 굳게 지켰습니다. 중종은 그 충직함을 더욱 높이 사서 여러 차례 상을 내리고 종친들 앞에서도 그의 공을 드러내 칭송하였지요. 오문년은 그 모든 영광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 힘써 국문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속리부락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비록 백정의 마을이었으나 그곳에서 굶주린 자신을 거두어주고 따뜻한 밥 한 술을 먹여주고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해준 고마운 곳이었지요. 이 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속리부락 덕이라. 그는 한밤중 궁성문을 지키며 달빛을 바라보다가도 문득 그 오두막과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결국 어느 봄날 오문년은 조정에 휴가를 청해 고향같이 여기는 속리부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대장 복색을 하고 말을 타고 오는 오문년을 보고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아니, 저거 우리 마을에 왔던 백정사위 아니었던가? 저희가 어쩌다 저리 높은 벼슬을 하고 왔단 말인가? 백정들은 너나 없이 몸을 낮추며 벌벌 떨었습니다. 오문년은 그들을 보고 빙긋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오늘은 이 마을을 위해 큰일을 하나 하러 왔으니 모두 안으로 모이라. 그리하여 마을 어귀 넓은 공터에 백정들이 모였습니다. 오문년은 낮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은혜를 입은 바 크다.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굶어 죽거나 포졸들에게 잡혀 죽었을 것이다. 허니, 이 몸이 그 보답을 하고자 한다. 그러고는 사령들에게 명하여 고을관하에 있던 백정의 명단을 모두 불태우게 하였습니다. 백정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떨었지요. 이제부터 속리부락 사람들은 다 내 손으로 족보를 다시 써주겠다. 너희들은 더 이상 백정이 아니다. 양인으로서 떳떳이 살 거라.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백정이 마당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이 다 오는구먼.
이제 사람 취급받고 살 수 있겠다. 오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너희도 이제 자유로이 돌아다니며 더 나아가 너희 아들들이 과거에 나아가 그를 일거벼슬 길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서로 의좋게 살며 덕을 쌓아 가거라. 그리하여 그날 속리부락 사람들은 모두 새 족보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지난날의 멸시와 서름이 다 씻겨나가는 듯하였습니다. 그 뒤로 속리부락은 더 이상 백정촌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행인이 지나가며 충청도 양반이라 하더라, 속리부락 양반들이라더라 하고 놀라워하였지요. 오문녀는 다시 궁성으로 돌아갔으나 가끔 그 속리부락을 찾아 조용히 지내다 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흐른 뒤에도 속리부락 사람들은 대대로 오문년을 마을의 은인이자 아주 먼 옛날 연산군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에는 인물이 뛰어나고 총명하다는 칭찬을 들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사나워지고 음탕한 기운이 더하여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그 임금께서 궁궐 안에 주지육림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술잔을 비우며 기생들을 불러들여 흥청망청 놀았지요. 그때 궁성문을 굳게 지키던 이는 오문년이라 하는 도대장이었습니다. 오문년은 몸집이 장대하고 무예가 출중하여 칼을 차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철옹성 같았지요. 임금이 있는 궁성문을 지키는 자리에 그를 세운 것도 다 그 충직함과 기골이 남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오문년은 문 앞에 서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궁 안으로 무심히 드나드는 자가 없도록 단속을 하였지요. 백성들은 궁성 가까이 오기만 해도 머리를 깊이 숙이고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데 궁궐 안에서는 연일 연회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노랫소리와 춤사위에 파묻혀 날마다 기생들을 불러들였지요. 심지어는 고운 여인이 있다 하면 사대부가의 규수도, 상인의 딸도, 농부의 아내도 가리지 않고 궁으로 불러들이라 명하였습니다. 금명을 받은 나인들과 내시들이 온 거리를 뒤져 여인들을 붙잡아 데려오니 백성들은 겁에 질려 딸을 숨기고 아내를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오문년 도대장은 이 광경을 눈앞에서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임금께서 이러시니 나라의 기강이 어찌 바로 서겠는가. 이 국문을 지키는 내 마음마저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신하된 자가 감히 임금의 일을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더욱 꼿꼿이 서서 국문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문득 바람이 시원하다며 궁궐 마당을 거닐다가 더 나아가 국문 가까이까지 왔지요. 비단 골룡포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옷 허리띠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그때 문밖에서 오문녀는 여느 때와 같이 칼자루를 꼭 잡은 채 허리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스쳐가는 눈길로 오문년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흡족한 듯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 눈길은 곧 다시 문밖으로 향하였습니다. 임금의 시선은 언제나 그랬듯 허기지고 음험하였지요. 마치 새로운 놀잇감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기도 하고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기생들이 줄을 지어 궁궐로 들어가며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오문녀는 그 웃음소리를 등 뒤로 받으며 속으로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듯 국문 앞은 겉으로는 번듯하고 평온해 보였으나 실상은 속이 썩을 대로 썩은지라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와 같았던 것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이리 흐트러지니 훗날 반드시 큰일이 나고야 말리라. 오문녀는 마음속으로 그리 생각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산군은 아침부터 기분이 싱숭생숭하였지요. 밤새 술과 음악으로 시끄럽던 연회가 끝난 뒤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마음이 허전하여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궁성박이나 한 바퀴 거닐어 보자. 연산군은 그렇게 말하며 가벼운 차림으로 국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시종과 호위 군사들이 우르르 따랐으나 연산군은 마냥 심심하다는 얼굴로 궁성 돌담길을 거닐었습니다.
이때 문 앞을 지키던 오문년 도대장이 반드시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연산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국문 바깥길로 고운 치마 자락이 살포시 흘러갔습니다. 연산군이 무심히 시선을 돌렸다가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보랏빛 치마를 곱게 입고 쪽진 머리에 예쁘게 단장을 하고 조심스레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햇빛의 살결이 희디인 것이 비단 같았으며 눈길은 고고하되 웃음 띤 입매가 어찌나 곱던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덜컹하게 하였지요. 연산군은 숨을 가쁘게 들이마시며 내관을 불렀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저 부인은 누구의 사람인가? 어서 알아보아라. 시종들은 허둥지둥 달려가 탐문하였으나 처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중을 들던 한 내관이 살며시 고개를 숙이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듣건대 그 부인은 이 국문을 지키는 오문년 도대장의 아내라 하옵니다. 연산군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번쩍 빛나더니 곧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오문년의 아내라. 국문을 지키는 자의 아내가 이리도 절세미인이란 말이냐. 도대장을 불러오라. 어명은 번갯불같이 내려졌습니다. 곧 오문년이 국문을 지키다가 급히 불려궁 안으로 들었지요. 오문년은 무슨 일인가 싶어 깎듯이 절을 하며 연산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하였지요. 들으니 내 아내가 매우 아름답다 하더라. 과인은 그 절색을 궁 안으로 드리고자 한다. 그리 알고 내 아내를 꼭 궁으로 드리라. 그 말에 오문년의 가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으나 어찌 감히 임금의 뜻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문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의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다만 감히 소신이 청 하나만 올리고자 하옵니다. 말해보라. 소신이 평생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왔사온즉 부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산군은 입가에 희죽 웃음을 띠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하라. 한 달에 한 번쯤이야 보도록 하겠다. 오문년은 머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절을 올렸으나 등 뒤로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오문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으나 오문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리 근심 가득한 얼굴이옵니까? 오문년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그제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께서 자네를 궁으로 드리라 하였네? 내가 어찌 막을 도리가 있겠는가? 하여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뵐 수 있게 허락을 받았네? 아내는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들어 담담히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명이라면 어찌 거역하리이까? 마땅히 따라야지요. 그 말에 오문년은 더욱 가슴이 저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오문년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몸성이 지내주게. 한 달 뒤에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게만 해주게. 아내는 슬며시 눈물을 닦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로부터 보름이 조금 지나 달빛이 유난히도 환한 날이었습니다. 오문년은 국문 앞을 지키며 마음속으로 오늘이 혹시 한 달이 다 된 날이 아닌가 헤아려 보았지요. 그동안 한시도 아내의 얼굴이 떠나지 않아 밥을 먹어도 모래를 삼키는 듯하였고 밤에 누워도 뒤척이기만 하였습니다. 오늘은 꼭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달빛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더는 참지 못하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앞을 지키던 궁녀들에게 묻자 아내가 조금 뒤에 별궁으로 들어갈 것이라 했지요. 잠시 뒤 달빛을 받아 희디흰 얼굴이 더욱 눈부신 아내가 별궁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궁녀 두엇이 뒤를 따르고 있었으나 오문년의 눈에는 오직 그 사람만 보였지요. 오문년은 그 자리에 숨도 쉬지 못하고 서 있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부인, 잠시 내 얼굴을 보아주시오.
아내는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오문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길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스함이 없었죠. 그저 냉랭하고도 높아진 시선이었을 뿐입니다. 아내는 낮게 한숨을 쉬더니 머리를 들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왕의 후궁이 되었는데 어찌 천한 무관의 청을 받아 얼굴을 내보이겠습니까? 그 말은 마치 칼날 같아 오문년의 가슴을 찌르는 듯하였습니다. 순간 오문년의 눈앞이 아득히 어두워졌지요. 그렇습니까? 하면 내 그리 알겠소이다. 그는 천천히 허리춤에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핏대가 붉어지고 가슴속에서는 오래 참고 눌러두었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그리하여 다음 순간 칼날이 번뜩이며 공중을 갈랐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을 크게 뜬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목덜미에서 피가 솟구쳐 달빛에 붉은 꽃을 피웠지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오문녀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에게 슬퍼할 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곧 병사들이 몰려왔지요. 오문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듯 칼을 움켜쥔 채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달빛 아래를 달려나가다가 그는 신을 거꾸로 신고 말았지요. 발자국은 궁궐에서 나가는 발자국이 아니라 마치 궁으로 들어가는 자국처럼 보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령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는 수상히 여겨 쫓았습니다. 발자국을 보니 이놈이 아직 궁 안에 남아 있구나. 병사들이 궁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오문녀는 이미 성문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문 밖으로 나선 그는 마침 눈발이 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방눈이 그 신발 자국 위를 살포시 덮어주니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하늘도 나를 도우시려는가? 그러나 그의 얼굴은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아내를 스스로의 손으로 베어 쓰러뜨린 죄책감과 나라를 뒤엎을지 모를 두려움이 한꺼번에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요. 그날 밤 오문녀는 더는 한양 도성 안에 머무르지 않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궁 안에는 그 뒤로 오랫동안 피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문년을 향한 수배령이 내려지고 군사들이 사방으로 그를 뒤쫓았으나 무예가 뛰어난 오문년은 수풀을 헤치고 산을 넘으며 달아났지요. 며칠을 그렇게 굶고 헤매다가 어느덧 충청도의 한 외진 고을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속리부락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었지요. 조용하기 이를 데 없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백정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문녀는 줄인 배를 움켜쥐며 우물가에 이르러 잠시 목을 축이려 하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여인은 가늘게 따은 머리를 뒤로 늘어뜨렸고 뺨은 복사꽃같이 곱게 물들어 있었지요. 오문녀는 그 모습에 한순간 넋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 목이 바싹 말라오는 것을 깨닫고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하였지요. 이보시오. 남녀 유별이긴 하나 목이 타서 그러니 찬물 한 그릇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여인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그만 바가지에 맑은 물을 떠서는 뒤돌아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오문녀는 그 물을 들고 한 모금 마시고는 고맙소 하며 바가지를 조심스레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마신 뒤 오문녀는 문득 이 처녀가 어디 사는지 궁금하였지요. 몰래 뒤따라가 보니 우물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라한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물동이를 이고 그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문녀는 주저하다가 이내 용기를 내어 그 집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집 안 큰 방에서는 한 백정이 바구니를 만들고 있었고 잠시 뒤 처녀가 안에서 나와 그를 보더니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낯선이가 어찌 우리 집을 기웃거리시나이까? 오문녀는 바싹 엎드리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길을 떠도는 떠돌이요. 다만 갈 곳이 없어 이리 들렀소. 며칠만 머물게 허락해 주시오. 백정은 처음엔 경계하였으나 그의 태도가 사뭇 공손하고 말을 삼가기에 마침내 머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문녀는 그 집에서 며칠을 지내게 되었지요. 이튿날부터 오문녀는 땔감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며 부지런히 몸을 놀렸습니다. 그러자 백정은 경계심이 조금씩 풀렸고 처녀도